시점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모르는 게 자랑이 아니에요. 머리를 빌려도 빌릴 머리라도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안보라고 하는 것은 경제 번영의 기초입니다. 그냥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삐뚤어진 생각을 가지고 도대체 국민을 어떻게 지키고 이 나라의 경제를 어떻게 끌고 나가겠다는 것입니까? 민주주의는 자격이 있는 사람, 나라를 발전시킬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선택해서 당선시키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양당이 기득권을 유지하는 대선이 아니라 35년 승자 독식의 양당 체제를 끝내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여의도 사사건건 시간입니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합니다. 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대선 이제 9일 남았습니다. 네. 지금 판세 어떻게 좀 보고 계신지 여쭤보겠습니다. 투표함을 열어봐야 되는 상황까지 온 것 같습니다. 이게 여야를 막론하고 아마 같은 의견일 것 같고 역대 가장 치열한 대선이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장 치열한 대선이다. 네. 네, 그렇습니다. 정말로 치열한 대선이고 예측 불허의 일들이 많이 생기고 특히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은 투표율입니다. 투표율. 원래 야당은 투표율이 높아야 이기는데 지금 정부 예측으로도 코로나 확산이 심각해서 3월 9일 되면 대개 한 30만, 40만이 갈 거라고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방역 패스가 내일부터 이제 풀리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늘어날 텐데 그래서 자칫하면은 특히 이제 우리 쪽이 강한 20대가 투표 의향이 좀 낮습니다. 선관위 여론조사를 보면은 또 하나는 60대 이상 이제 이층 우리 중진 시민층에서는 또 이 사전 투표에 대한 이 의구심 때문에 사전 투표를 안 하게 되면은 9일 당일날 만약 비라도 오고 눈이라도 오고 또 그날 아침 뉴스에 뭐 확진자가 뭐 40만이네 이렇게 나올 경우에 투표율이 낮아가지고 야당은 무조건 투표율이 높아야 되는데 저희들은 그래서 판세도 판세지만 투표율 높이기 아주 정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본 투표일 당일에 본 투표율을 투표도 어떻게 그렇고 높이느냐. 사전 투표도 중요하고요. 사전 투표를 지금 보면은 이재명 후보 지지자나 민주당 지지자들은 사전 투표하겠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렇더군요. 예. 그리고 확진자 수가 4일 5일은 적겠습니다. 지금 계속 늘어날 거기 때문에. 그런데 9일 되면 확진자가 계속 늘어날 텐데 이미 민주당 지지자들이나 이재명 후보 지지자들은 3, 4일, 5일에 투표를 많이 끝내버렸는데 정작 우리 지지자들을 기다리고 있다가 투표를 못하게 되면은 역시 투표 한 표, 지금 역대 선거가 보면은 50만 표 차, 100만 표 차이로 승부가 갈라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20대들 투표 많이 하셔야 되고 또 우리 어르신들도 우리가 똑바로 지키고 있으니까 관내 사전 투표, 자기 동네 동사무소, 면사무소에서 사전 투표는 저희들이 다 지키고 있으니까 꼭 해주셔야 됩니다. 네. 오미크론 변이도 꽤 지금 긴장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심각합니다. 어떻게 좀 보십니까? 아니 투표율이 높으면 민주당이 유리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야당이 유리합니다. 전통적으로 이제 투표율이 높으면 민주당이 유리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부터 당장 이제 3, 4일 날 있는 사전 투표 홍보를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전체 이제 당의 역량을 다 쏟아부어 가지고 4일, 5일 날 있을 사전 투표. 사실 사전 투표는 대통령을 절반쯤 결정하고 뽑는 선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 투표에 저희들이 집중을 하고 있고 투표율을 최대한 좀 끌어올리는 것이 민주당에도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정당들은 유불리를 계산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네. 유불리를 말씀하시지만 투표는 또 너무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기도 하니까요. 네, 사전 투표 4일, 5일 이틀간 진행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대선 상황 좀 살펴볼까요? 후보들 법정 TV 토론 진행됐는데 여진이 계속됩니다.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6개월 초보 정치인이 대통령이 돼서 나토가 가입을 해주지 않으려고 하는데 가입을 공언하고 러시아를 자극하는 바람에 결국은 충돌했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건드려서 이렇게 자극해서 생긴 거라고 하죠. 왜곡된 안보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경제를 제대로 번영시킬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는 이 참혹한 전쟁마저도 선거용 선전선동에 악용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식 해석이면 문재인 대통령이 자극해서 북한이 미사일을 쏜 것이 됩니다. 유사시에 한반도에 네. 그러니까 일본이 개입하도록 허용하는 건데 그거 그죠? 하시겠습니까? 저게 한미일 동맹이 있다고 해서 유사시에 들어올 수도 있는 거지만 꼭 그걸 전제로 하는. 이승만도 그 어려운 한반도 6.25 동란 당시에 일본군 진입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국가 지도자가 될 사람이 할 말이라고 저는 전혀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자위대 진입 허용 망언이 연일 국민의 분노를 자아냅니다. 빈약한 역사의식을 여러 번 봤지만 이번만큼은 천박하다는 말도 부족할 지경입니다. 정치 분야 후보자 토론이 25일에 있었으니까 꽤 지났는데 아직도 계속됩니다. 자, 일단 윤 후보 발언에 어떤 문제가 좀 있다고 정리하시겠습니까? 진보 보수 또는 여당 야당을 막론하고 유사시에 일본 군대가 한반도에 진입할 수 있다라는 것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에서도 동의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미일 군사 동맹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저희들이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한미일 동맹이 맺어지고 난 뒤에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게 되면 일본 군대가 말하자면 한반도에 진입할 수 있다라고 일본은 주장합니다. 근데 저희들은 그거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진보 보수 여당 야당 할 거 없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어떻게 주장하냐면 북한으로 상륙하는 것, 북한 땅에 진입하는 것은 남한 땅이 아니니까 거기는 괜찮은 거 아니냐. 일본이 그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한반도에 유사시에 일본 군대가 진입할 수 있다는 것은 일본이 늘 주장해왔고 일본이 호시탐탐 어떻게 하면 한반도에 상륙해가지고 한반도에 일본 군대가 진입할 것인가 이거를 늘 이게 생각을 하고 있던 그 일본이 박수칠 일, 일본 극우 인사들이 박수칠 일을 윤석열 후보 입으로 이야기했다. 굉장히 심각한 더더구나 내일이 3.1절 아닙니까? 굉장히 심각한 발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 영린을 건드렸다 이런 표현까지 쓰시더라고요. 억지로 말을 만들어내서 하는 이야기죠. 어떻게 그 말을 들어봐도 심상정 후보가 일부러 그러면 진주합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말이 좀 엉킨 것이 사실은 보면 말이 좀 엉킨 것도 할 수 있는데 역사적으로 보면은요. 지금 일본 우파들, 일본 우파, 일본 극우 세력들 주로 이제 저런 인식들이 일본 극우 세력들이 이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일본에도 평화 세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평화 세력을 키우면서 평화 세력과 협력하는 겁니다. 근데 지소미아 같은 경우에 서로 군사보호, 정보보호 협정 같은 거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인데 지금 돌이켜 보면은 저렇게 지금 일본의 우파들을 키워준 게 저런 아니한 저런 자꾸 뭐 편가르시기 인식입니다. 어떻게 윤석열 후보도 우리 대한민국 사람인데 그런 인식을 가지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그 한국과 일본의 협력도 중요하고 또 한미 동맹이 기축이다 이런 인식은 분명합니다. 분명하고 그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입니다. 전 세계가 지금 이게 지금 윤석열 후보의 발언은 전 세계 아무도 주목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재명 후보의 발언은 전 세계가 주목하고 경악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국가들도 그러고 여기 우크라이나 사람들도 그러고 그렇게 치면은 그럼 이토 히로부미 말처럼 조선의 고종이 자극해서 일본군이 우리 식민지를 삼았습니까? 정말로 그 국제적인 인식도 부족하고 진짜로 심각한 문제인식이다. 모든 것을 우리 권 본부장도 이야기했지만은 그렇다면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자극해서 북한이 이 엄중한 시기에 미사일을 쏩니까? 이런 택도 없는 인식을 가지고 나라를 이끈다면 어떻게 되겠냐 심각하고요. 또 하나 이제 그 토론회 때 우리 윤석열 후보가 적절하게 이야기했듯이 종이 쪼가리 한 장 믿고 나라 맡겼다가 우크라이나가 했던 그런 역사적 인식도 봐야 됩니다. 동맹이 중요하고 또 스스로 지키겠다는 의지가 중요합니다. 평화를 가지고 평화한다고 자꾸 말로 해서 지키지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우크라이나 주민들 보십시오. 우크라이나 대통령 보십시오. 지금 이재명 후보가 비웃었던 초보 정치인이라고 마치 윤석열 후보랑 동일시해서 이야기했던 그 대통령 보십시오. 장렬하게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걸로 해서 전 세계 시민들이 응원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재명 후보는 누구 편입니까? 제가 좀 말씀을 드리자면 그 여론조사 기관이 많은 여론조사를 쏟아내고 있는데 그동안 나온 여론조사들을 보게 되면 외교 안보 분야에 외교 안보를 잘할 후보가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윤석열 후보를 이재명 후보가 압도를 하고 있죠. 이미 외교 안보에 대해서는 윤석열 후보에 비해서는 이재명 후보가 잘한다라고 국민들이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25일 날 TV 토론 있었지 않습니까? 대선 후보 토론에 오늘 나온 여론조사 보니까 누가 TV 토론 잘했냐 하니까 이재명 후보가 1등이고 윤석열 후보가 꼴찌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외교 안보에 대한 어떤 현안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안보관 또 외교에 대한 능력 이것은 이미 국민들 인식 속에 인식 속에 자리를 잡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윤석열 후보의 외교 안보관을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 굉장히 위험한 발언들을 계속해서 해왔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겁니다. 저도 우리 최영도 의원님께서 말이 엮였을 수 있다, 뭐 실수했을 수 있다, 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실수가 계속되니까 진짜 일본 군대가 한반도로 진입할 수 있는 것을 용인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예를 들면 작년 9월 22일 날 윤석열 후보가 외교 안보 11대 공약을 발표를 하는데 여기에 전술핵을 배치하고 그다음에 핵 공유에 대한 공약이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엊그제 25일 날 대선 후보 토론에서 보셨겠지만 나는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MD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미사일 방어 체계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실언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실수가 계속되면 사람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실력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의 이 준비되지 않은 이 안보관, 준비되지 않은 어떤 외교 능력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국민들께서 많은 우려를 가지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민주당의 이 참 그 친일파로 몰아가는 그 실력이야 어떻게 하겠습니까? 옛날에 이명박 대통령 무슨 뼛속부터 친일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어떤 사람입니까? 고려대학 다닐 때 6.3 사태 반일 시위 해가지고 학생운동 지도자로서 부각되고 그것 때문에 결국에는 참 성공과 돌밟은 사람이라 할 수 있는데 그런 사람을 뼛속부터 친일파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 우리 윤석열 후보는 지금 외교안보에서도 계속 외교안보 팀으로부터 계속 자문을 받고 이렇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야 또 합의도 중요한 것이고 그런 것들로 해서 계속 밝혀나갈 것이고요. 공자가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말 바뀌고 내일 말을 그때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눌변일지라도 정말 신뢰를 얻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네. 제가 조금만 더 말씀드릴게요. 네. 눌변이라도 말하는 것마다 거짓말이에요. 자기가 발표한 공약을 이야기한 적 없다. 그다음에 김건희 씨 주가 조작 관련해서도 나오는 말마다 전부 거짓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말씀드린 거고 이재명 후보 우크라이나 말씀을 좀 드리고 넘어가야 되겠죠. 이재명 후보가 전체 맥락에서는 책임이 1차적 책임 그리고 가장 근원적인 책임은 러시아의 침략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고 난 뒤에 우크라이나 지도자 대통령의 좀 아쉬운 점을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나라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에서 전쟁이 벌어짐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 전체 맥락은 이제 그런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러시아는 침략 국가입니다. 그리고 전쟁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 그리고 러시아의 침략 행위는 유엔 헌장이 정하고 있는 유엔 헌장 정신을 위배하는 것이고 국제법을 명백하게 위배한 침략 전쟁이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말씀대로 인식을 하셔야 되는데 모든 문제는 이게 디테일에 들어가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나라 대통령이 잘못해가지고 지금 그랬더니 우리 우크라이나 출신의 유명한 모델 한 분이 그분이 초보 코미디언일지 모르지만 새로운 정치인, 정치 혁신에 대한 기대로 돼가지고 국민 한 80% 정도로 당선됐던 분 아닙니까? 그런 분이 정말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지정학적 위기라는 것은 숙명적이어서 그걸 이제 잘 관리해야 되는 건데 그 대통령 한 사람이 할 수가 없었지만 지금 뭐 온몸으로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대통령을 조롱해서 되겠습니까? 네, 국민들께서 이 발언들 어떤 발언이 실제로 문제가 있는지 판단을 하실 거라고 보고요. 자, 북한 미사일 발사도 계속 이어지고 있죠. 관련해서 후보들 내놓은 입장들 저희 그래픽을 잠깐 보고 좀 넘어갈까요? 윤석열 후보는 이렇게 썼습니다. SNS에. 북한의 도발을 비정상으로 간주하고 경계의 끈을 놓지 않아야 한다. 강력한 억지력, 힘을 통한 평화 이런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후보 발언도 정리가 돼 있나요? 네. 자, 이재명 후보는 북한의 도발을 강력히 규탄한다 또 이런 입장도 밝혔고 현 정부 기조를 좀 차별화하겠다 이런 의도가 있다고 봐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북한이 저런 식으로 계속해서 미사일을 쏘면 북한이 얻을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진다는 것을 북한 당국이 진짜 명심해야 됩니다. 쓸데없는 짓을 해서 자기네들이 어떻게 얻을 수 있는 이 손톱만큼의 것이 가면 갈수록 사라진다라는 것을 북한은 정말 인식을 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분명하게 드리고요. 지금 윤석열 후보가 힘에 의한 평화 또는 그 강력한 억지력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저건 당연한 것이죠. 그리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건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이 세계 8위의 경제대국, 세계 6위의 군사대국입니다. 이미 북한의 군사력을 압도하고 있고 북한이 움직이는 것은 지금 손바닥 보듯이 다 보고 있을 정도로 통제 가능한 범위에 있기 때문에 힘에 의한 억지력, 힘에 의한 평화는 당연한 것이죠. 국방비 예산이 55조입니다. 그대로 지금 하고 있다라는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말하자면 항구적인 평화 체제를 만들어가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보여주었듯이 이런 종이 쪼가리 무슨 뭐 평화 협정이라든가 뭐 이거 믿을 수 없다는 것이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의 큰 교훈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자꾸 종전선언 이야기하는데 북한이 그렇게 종전선언 이야기하는 문재인 대통령 면상에다 저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심각한 점은 뭐냐면 이 미사일이요 평양 순환에서 발사된 것인데 비행 거리는 300km입니다. 근데 고도는 620km까지 갔습니다. 이게 고각 발사입니다. 고각 발사. 이재명 후보가 뭐라 그랬습니까? 북한이 미쳤다고 고각으로 미사일 발사냐 그랬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 이야기를 했냐면은 우리 윤석열 후보의 사드 추가 배치 검토 이런 이야기를 보고서 비판하기 위해서 한 이야기죠. 그런데 이 지금 북한이 오늘 실험한 건 정확히 수도권을 겨냥한 것입니다. 일본을 겨냥한 것이기보다는. 그랬을 경우에 600km 이상으로 올라갔다가 하강하는 미사일을 40km 미만에서 요격하는 기술은 없습니다. 사드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기술적인 모든 가능성을 검토해야 된다고 했던 것이고 그런 것 때문에 안보는 같이 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그걸 마침 편을 갈라서 한 대통령 후보를 무능한 사람 만들려고 이런 그 엄중한 사항을 자꾸 왜곡해서 되겠습니까? 제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저희들이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들 여론조사 안 보셨습니까? 외교안보 잘할 사람 하면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압도하고 있는 여론조사 결과를 좀 보시라 이 말씀을 드리고 여론조사 결과가 있습니까? 종전선언만 떼내서 말씀을 하시는데 종전선언만 종이 쪼가리에 불과한 종전선언만 하게 되면 우리 최영도 의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어떠냐면 굳건한 한미동맹 위에 그다음에 전 세계에서 미국이 상호 방위 조약을 맺고 있는 나라는 딱 3나라밖에 없습니다. 그 3나라에 한국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 사이에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통해서 이 전쟁이 나게 될 경우에는 미국이 자동적으로 전쟁에 개입하게 돼 있게끔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굳건한 기반 위에서 우리가 북한의 무력을 압도하고 있는 이 무력, 세계 6위의 군사대국 이거 위에 말하자면 종전선언입니다. 종전선언 하나만 가지고는 불안하죠. 안 되죠. 우크라이나처럼 저렇게 될 수가 있죠. 그러나 한미동맹, 한미 상호 방위조약, 그다음에 이 압도적인 세계 6위의 군사적 무력 이 위에 종전선언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종전선언이 나아가서 평화협정, 그리고 더 나아가서 상호 불가침 조약 이렇게 가면 한반도의 어떤 영구적이고도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만들 수 있다. 이런 프로세스에 의해서 굴러가는 것이지 마치 종전선언 하나만 떡 있는 것처럼 그것은 절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에 정말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싶은데 자 이게 종이쪼가리 한 장이라는 종이쪼가리 한 장은 아니겠죠. 종이쪼가리도 있고 몇 국에 도와주겠다는 그런 좋은 말도 했습니다. 지금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 분쟁의 도발의 일상화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들어와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민주당이 얼마나 공을 들였습니까? 도발을 일상화하고 있습니다. 이 도발을 일상화하는 것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고 지금 저 북한 문재인 대통령도 걱정하고 있지만 핵미사일 모라토리움이란 것은 남북 간이 그리고 북미 간의 합의입니다. 그 합의를 계속 위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협정을 맺은 들 그걸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협정이라는 것은 주한미군 철수, 지금 우리 전재수 의원님 말씀하시고 민주당도 강조하고 있지만 굳건한 한미 동맹을 가능하게 했던 지금 주한미군 그걸 전제하고 있는 것인데 종전협정은 바로 주한미군 철수로 이어지는 주장으로 또 이어질 것인데 그런 것들을 면밀히 방비하자는 것입니다. 아니, 이 말씀 꼭 드려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도발의 일상화라 그러는데요. 최영도 의원님 과거 역사를 한번 보세요. 예를 들면은 평화를 만들어가기 위한 지속적 노력들은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대한민국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5번 있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5번 중에 김대중 대통령 때 1번, 노무현 대통령 때 1번, 문재인 대통령 때 3번, 5번 전부 다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 평화를 위한 노력,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보수 정권이 집권했을 때는 남북 정상회담 한 번도 없었어요. 그 다음에 위기 관리 측면에서 김대중 대통령 때 교전이 2번 있었습니다. 서해 교전인데 연평 해전인데 이거 북한을 무력으로 박살을 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북한한테 사과도 받아냈어요.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때는 교전이 한 번도 없었어요. 이명박 대통령 때 교전이 3번이 있었는데 천안함 폭침 나가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때 한 번도 없었고 박근혜 대통령 때 2번이 있었는데 이 비무장지대에서 발목질해 사건이 나가지고 북한이 준전시 상태를 선포를 하고 뿐만 아니라 서부전선 경기도 연천 중면에 폭격을 당해가지고 난리가 난 겁니다. 보수 정권이 집권했을 때는 정상회담도 한 번도 못해 북한한테 두드려 맞아가지고 천안함 폭침 나가고 난리가 나. 근데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는 북한을 박살을 내고 이런 위기관리, 교전 이게 한 번도 없었다라는 말씀을 지난 역사 속에서 역사적 사실과 다른 되돌아보십사 이야기입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도록 그래서 하겠습니다. 다른 이야기고 또 하나 이제 박근혜 대통령 가장 최근에만 박근혜 목침 그 도발이라 그러죠. 목침지뢰 도발. 그렇죠. 목함지뢰요? 목함지뢰. 네. 목함 도발 때 그때 정말 김관진 장관 해서 아주 단호하게 했습니다. 그냥 이제 보고하지 말고 바로 대응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사과를 했습니다. 그 뒤로 도발이 잦아들었고요.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의 노력은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하고 이명박 대통령 시절 그리고 이전에 김영삼 대통령 시절도 꾸준히 있었습니다. 다만 북한한테 굴종적으로 북한에게 뭘 주면서까지 하기는 어렵다. 어떤 국제규범이 정하는 상호 호혜적인 방식으로 가야지 지금 뒤에 무슨 금전이 오고 가고 이런 방식은 어렵다는 원칙적으로 그래야지만이 이게 굳건한 정말 남북 신뢰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40년 동안 평화를 위한 노력, 그다음에 교전이라는 위기 관리가 어떻게 됐는지 40년 동안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다 그래서 드러난 북한 거 핵이 아닙니까? 이렇게 그렇게 고도화 됐습니까? 말씀하시면 네, 네. 국민들도 경험을 통해서 북핵 미사일이 이렇게 고도화 판단을 됐습니까? 하실 거라고 보고요. 자, 대선 상황으로 다시 넘어오죠. 야권 후보 단일화는 사실상 무산 국면 쪽으로 좀 기울어 가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국민의당, 양당은 공방 중입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니까 그쪽에서도 이유를 모르겠다.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 같다. 열흘 정도 전에 제안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무시를 당했습니다. 정권 대리는 저희 쪽에는 장제원 의원이 맡았고 또 저쪽은 이태규 선대 본부장이 맡았습니다. 이태규 의원이 나가서 그 이야기를 듣기로 했습니다. 전 뭐 전권 대사 이런 개념은 저희들은 없습니다. 뭐 어려워진 거는 뭐 솔직히 인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만은 그 야권 통합 단일화의 끈을 저희들이 놓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런 점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겠고. 제발 단일화의 손을 잡아달라고 간청을 해서 저는 선의를 가지고 손을 내밀었다가 마치 그분들이 오히려 제 손목을 내리쳐서 제 손목이 잘려나간 그런 불쾌감과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태규 의원 표현은 굉장히 거센 표현이 나오네요. 자, 윤석열 후보가 직접 협상 과정을 좀 설명하고 이런 모습까지 어제 보였었고 이건 어떤 의미로 좀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 정도로 이제 국민적인 여망이 컸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도 그 국민적 여망에 부응하기 위해서 계획된 유세 일정을 취소하고 그 정말 노력을 했고 그러나 어느 순간에는 이제 일정하게 국민들에게 보고할 필요를 느끼고 그렇지만 계속 단일화 끈은 놓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실은 이제 전략적으로 이제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에 국민의당 역시도 국민의힘, 국민의당, 힘당 국민의 정부를 같이 만들어야 되는 정말 그야말로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부를 함께 만들어야 되는 그 숙명과 역사적 임무가 있습니다. 그 임무를 두 당 지도자들이 이제 잘 각성해서 인식해야 될 것이고 그걸 위해서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뭐 정치개혁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우리 윤석열 후보는 지금 당선이 돼 집권을 하더라도 정치 개혁을 하고 협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의당과 힘을 합쳐야 되고 정의당과도 힘을 합쳐야 되고 또 시대 전환과도 힘을 합쳐야 되고 우리 김동연 전 부총리랑도 힘을 합쳐야 됩니다. 그리고 민주당에 많은 의원들과 힘을 합쳐야 됩니다. 왜?
그렇게 해야 국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죠. 때문에 저희들은 그 가장 초석으로 우리 당과 입장이 가장 유사한 국민의당과 협력할 임무가 있고 또 그런 전략적 필요성이 있습니다. 때문에 계속 취재할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들은 마지막 날까지 그 끊어놓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전에 노무현 대통령과 정몽준 당시 대표 간의 단일화를 보더라도 마지막 날 전까지 이 부침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끝까지 지금 노력할 것입니다. 역사상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단일화 과정이 펼쳐졌죠. 사실은 이제 그동안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던 단일화를 보게 되면 그 단일화 과정의 어떤 뒷이야기라든지 아주 구체적인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공개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이례적으로 윤석열 후보가 본인이 직접 기자회견까지 자청을 해서 아주 일찍까지 구체적으로 그 단일화 과정을 이제 공개를 했죠. 이것은 뭐냐면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말하자면 모욕 주기를 시작을 해서 이 모욕 주기의 끝판을 윤석열 후보가 끝판을 보여준 겁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핵심은 뭐냐면 여론조사 방식을 통한 단일화를 제안을 했는데 이것을 최종적으로 안 받은 것은 윤석열 후보죠. 공개된 단일화 과정을 보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단일화 실패의 책임을 안철수 후보에게 기자회견 해가지고 저렇게 몰아버리는 겁니다.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이 이준석 대표로부터 시작된 안철수 후보에 대한 모욕 주기의 끝판을 윤석열 후보가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의명분 없이 시작된 단일화의 끝이 어떻는지 국민들께서 보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국민들은 이 단일화에 대해서 굉장히 피곤해하고 있습니다. 이미 대선이 시작되는 그 초입 단계부터 단일화 논의가 시작이 돼가지고 지금 이 결렬되는 이 순간까지 국민들은 이제 지쳤다 이 말씀을 드리고 그 단일화 결렬됐음에도 불구하고 문을 열어놓겠다 이렇게 발언하는 것은 국민의힘이 오히려 국민의힘이 안철수 후보를 정말 극단적인 상황까지 약을 올리고 있는 거다.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단일화 자체가 절대선은 아닐 거잖아요. 단일화 과정을 통해서 야당이 주장하는 정권 교체, 이 여론 더 불을 댕기고 감동을 주고 저렇게 하면 훨씬 좋은 정부를 만들 수 있겠구나 이런 느낌을 줘야 아직은 관망하고 있는 중도층도 표를 줄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을 보면 좀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과정인 것만은 부인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뭐 간절한 쪽이 더 빨리 더 움직이게 되고 저희들이 더 간절합니다. 열심히 하고 있고요. 또 그런 것들이란 것이 사실은 다 말할 수는 없지만은 또 박수도 서로 양손이 마주쳐야 되는 것인데 조금씩 다른 전략적 계산이 있는 것 같고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철수 후보도 그러시고 또 국민의당의 다수의 의원님들도 함께 뭔가 국민의 정부, 정말 분명한 것은 공교롭게 다 국민의라로 시작되는 정당 아니겠습니까? 정말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진짜 국민의 정부를 만들려고 두 당이 협력해야 된다는 사실은 지난번에 정권 대리인들끼리 만나서 했던 합의안을 보면은 다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 합의안이 있었다는 사실은 또 사실이거든요. 합의안은 그럼 결국은 왜 깨진 겁니까, 그러면? 그 뭔가 원인을 알아야 해결할 거잖아요. 그건 이제 우리 안철수 후보도 말씀하셨고 또 이제 지금 당사자들 말씀하셨기 때문에 똑같은 이야기를 우리가 했다고 하시는 똑같은 이야기는 아니죠. 그게 국민들이 보실 때 중요한 이야기인데 정말로 합당하고 공동의 정부를 만든다는 지금 공동의 정부가 서울시에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당시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해서 이제 오세훈 후보에게 단일화 해주면서 실제로 안철수 후보의 국민의당의 인사들이 지금 서울시의 주요 자리에 지금 있거든요. 공동의 정부가 유지되고 있고 또 저희들은 안철수 후보한테 참 고맙게 생각하는 중 하나는 지난 총선 때 물론 우리가 그래도 참 여러 가지 참 대표했습니다만 지방에서 지역구 국회의원들 내재하는으로 해서 사실상 공동의 노력을 해준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 노력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끝까지 저희들은 노력해 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당 쪽의 흐름을 보면 문을 아예 닫아 잠그는 느낌인데 아직 열려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흐름을 한번 보죠. 자, 민주당 쪽 이야기도 좀 할까요? 어제 의원총회를 열어서 정치개혁 당론으로 추인을 했어요. 오늘 유세 현장에서 각 후보들이 관련 목소리를 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통합의 정치하자. 제3의 선택이 가능한 진짜 정치 교체하자. 이재명의 주장이고 안철수의 꿈이고 심상정의 소망사항이고 이제 드디어 어제 저녁에 더불어민주당
그 약속 당론으로 정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 국민을 얼마나 가재, 개, 붕어, 가붕개로 하느냐? 온갖 다수당의 횡포주를 다 해오다가 대통령 세우고 열을 남겨놓고 뭔 놈의 정치 개혁이란 말입니까? 네. 윤석열 후보 표현도 좀 거치네요. 자, 이재명 표 다당제 개혁 일단 당론으로 추인을 했고 흐름을 보면 김종인 전 국민의힘 총괄 선대위원장에게도 손을 내밀더군요. 지난주에는 조원진 후보에게도 이재명 후보 직접 전화를 하기도 하고 윤석열 빼고 다 합치자. 이거 조금 전에 이제 우리 윤석열 후보가 유세 중에 거친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이제 거친 말씀이 너무 많으세요. 뭐 공산주의자, 뭐 나치까지 나오고 지금 뭐 가재 붕어까지 나오고. 근데 제가 이제 윤석열 후보 유세장에서 유세하는 그 내용들을 쭉 보니까 그냥 남 욕하고 문재인 정부 비판하고 욕하고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어떤 나라를 꿈꾸고 있는지,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인지, 코로나 역병이 물러가고 난 뒤에 어떤 위기가 있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지 이것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전부 그냥 욕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며칠 안 남긴 했지만 어떤 나라를 꿈꾸는지, 어떤 나라를 만들고 싶은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많이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지금 정권교체를 국민의힘이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정권교체를 요구하는 국민들을 모셔다 놓고 집중 면접, 심층 면접을 하게 되면 이 정권교체의 본질은 사실은 이 변하지 않고 지긋지긋한 정치판을 한번 갈아엎어 달라라는 정치 교체가, 정권 교체의 본질은 사실은 정치 교체, 정치 혁신, 이것이 사실은 본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국익과 관련된 외교 현안도 정쟁을 만들어버리고 또는 국가나 나라의 이론 또는 국민에게 이로운 것도 정쟁으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극단적인 대결 정치, 이거 가지고는 우리가 미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 체제를 바꿔가지고 정치를 교체해서 국민 통합 정부를 만들어가지고 당면한 이 위기를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만 가지고서가 아니고 모두 힘을 모아서 국민 통합 정부를 만들어서 극복하자. 그래서 대한민국 정치의 아주 본질에 대한 응답을 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그 말씀 꼭 지키기 바랍니다. 이 87치 체제를 바꾸자는 이야기 저도 공감합니다만 민주당이 출고되어 온 이야기입니다. 지난 대선 때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난 가장 좋은 시기는 지난 문재인 정부 초기였습니다. 그때 정말 촛불 이후에 했으면은 여야 모두 힘을 합쳐서 새로운 체계 됐겠죠. 그리고 무슨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민주당이 정의당이 약속했다가 뒤통수 치지 않았습니까? 이게 지금 걱정입니다. 걱정이고 정치 교체를 말씀하셨는데 바로 정치 교체의 여론 때문에 정치 경험 하나도 없고 앞뒤가 똑같은 5년 전 말이나 지금과 똑같은 윤석열 후보를 차출한 겁니다. 법치와 원칙과 공정을 가는 것이고요. 또 하나 중요한 문제는 자 이재명 후보는 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반지의 저항이라는 그 큰 대화 드라마에 나오듯이 지금 180석이라는 절대 여당의 절대 반지를 가지고서 무슨 짓을 할지 정말 싸우론 같이 되는 게 아닌지 걱정하는 국민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윤석열 후보 집권하더라도요 108석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우리 전재수 의원님 같이 좋은 의원님들하고 협력할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정의당 또 치대전환과 다 협력해서 정말 협치를 이룰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딱 그 틀에 갇혀 있기 때문에 법치와 원칙과 공정으로 협치를 이룩할 겁니다. 네. 80년 체제는 그렇게 해서 바뀌어질 거로 생각합니다. 저희가 어제 저녁 8시에 저희도 알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거 보고 이제 따라 하는 거죠. 아니, 그렇지 어제 않습니다. 의원총회를 통해 가지고 정말 같이 합시다, 무한정으로 그럼. 반복되고 있는 이 극단적인 정쟁을 돌이킬 수 없는 정치 혁신, 정치 교체로 만들겠다 해서 입법적으로 뒷받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합시다. 법안도 이번에는 꼭 당론을 합시다. 해가지고 예. 제출해서 저희들의 진정성을 국민들께 내보이겠다. 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약속 자체는 누구도 뭐 탓하기 어려운 그런데 계속 약속을 이제 어긴 분들이 이제 그 믿을 수 있느냐는 네, 이야기. 아름다운 약속이어서 실제로 실현이 되는지를 좀 지켜보겠습니다. 만듭시다.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오늘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런 주장이 나왔어요. 저희 그래픽 만들어 놓은 걸 좀 올려주시고 간단하게 논의를 하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은혜 의원실에서 공개한 이것도 녹취록이죠. 시장님이 나한테 이 시장님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을 가리킵니다. 이런 발언이 나왔다는 취지의 녹취록을 공개했어요. 제가 내용을 길게 이야기할 시간은 없을 것 같은데 핵심적으로 좀 간추려서
이 녹취가 보여주는 문제점이 뭔지 좀 야, 정리해 그러니까 주시고 지금 반론 이 듣고. 대장동 사건에 대한 수사가 미진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남욱은 들어와서 내 한마디였으면 대통령 후보가 바뀔 수 있었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그것 때문에 지난번 서울 지역 경선 때 완전히 이론이 뒤바뀌지 않았습니까? 민주당 경선 때 보면은 그런 것처럼 정말 철저하게 수사해야 됩니다. 다음에는 이 저기 빙산의 일각처럼 뭐 하나 가져와서 이거라고 우기는데 코끼리 다리 만지기가 아니라 이 독취록 전체 그리고 검찰 수사를 철저하게 해야 되고 또 하나 특검합시다. 180석 그 힘으로. 네, 특검. 예,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는 최영대 의원님하고 저하고 이 둘이서 앉아가지고 갑론을박해봐야 맨날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니까 그래서 마침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만 놓고서 윤석열 후보하고 둘이서 토론 한번 하자. 2시간이든 4시간이든 좋다. 두 분이서 직접 토론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돈 받은 사람이 범인이죠. 지금 토론에 응하고 있지 않은데 토론 피하는 사람이 범인입니다. 네. 경제적으로 금전적으로 이득 보고 돈 받은 사람이 범인이다. 이 말씀 드리도록 천억 하겠습니다. 얘기 어디 갔습니까? 8,500억 다 어디 갔습니까? 특검 토론. 네, 오늘도 부딪히네요. 지금까지 최형두 전재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